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관음클럽 총무 이용식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이렇게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저희 클럽을 대표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 토론자로서 수고해 주실 구혜경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성기용 연합뉴스 정치부 국회팀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여야 정당과 협의해 대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서나 아시는 대로 야당 대표는 당내 사정으로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토론회는 지난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 야당이 심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토론회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김 대표님은 물론 토론자들 또 참석자분들 모두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 대표님은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1951년에 태어나셔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상도동계에 합류해서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내무부 차관 등의 정부직을 거쳤습니다. 또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19대까지 5선의 관록을 쌓았고 국회 재경운영위원장,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걸쳐 사무총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대통령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국회와 당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한데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사고는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미처 닦아내지 못한 묵은 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새누리당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체제, 낡은 사고를 없애지 않고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회의실에 보면은 보수는 혁신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대체로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혁신은 묵은 때와 묵은 풍속과 간섭,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혁신은 이처럼 어색한 궁합이지만은 저는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혁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혁신이란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현실 안주는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혁신의 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되 혁신의 방법은 분야별로 달라야 합니다. 정치 혁신은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당의 식사 모임 행사를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을 피하고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 개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일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당내 자원봉사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 늘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동료를 감싸는 방탄국회도 없애겠습니다. 이번에 방한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교황에 대한 존경심은 낮은 자세로 일관된 삶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혁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 혁신을 꼽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당이 줄 세우기와 새 과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민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많았었고 그 와중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될 때에 국민에게 지탄받던 기존의 정치 적폐는 90% 이상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 혁신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규제나 법 만들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실종될 때 정치권은 국가와 우리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윈윈하는 것인 만큼 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혁신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재보선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민생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경제 주체의 투자 마인드를 높이고 공공 부분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을 없애야 합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이나 농업 같은 1차 산업도 IT 등과 결합해서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광과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빈부격차, 지역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시대 정신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골고루 퍼져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혁신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실천은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문화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없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자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회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 사회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도약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교육 수준, 세계적인 기술력,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 역동적인 기질 등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초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토론자를 소개드리고 잠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맨 오른쪽부터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 부장입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입니다.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입니다. 관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토론회라는 점과 함께
성역 없는 질문과 솔직한 답변이라는 매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모든 대통령이 거쳐간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좋은 전통이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자 네 분께서 돌아가면서 정치 현안, 김 대표의 정치 철학, 정치 개혁, 정책 분야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 대표께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은 가급적 유연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가급적 1분 정도 질문하시고 3분 정도 답변하시는 다른 생각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간단히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문답은 30초 질문에 1분 답변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된 관계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 계시면 나눠드린 메모지에 기록하셨다가 11시 30분을 전후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에게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 중에는 야당 측에 묻고 따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가 여당 대표를 상대로 하는 만큼 그런 내용들은 저희 언론 입장에서 묻고 싶은 게 많지만 가급적 제쳐놓고 여당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질문이 집중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혜영 차장께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국을 보면 세월호 이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또다시 무산이 됐는데요. 합의 무산, 재합의 무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그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도 지금 떼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월호 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상 조사가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 사과를 드리면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러한 제안들을 대책들을 많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일부에서 또 야당에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 풍조가 정말 참 잘못된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라고 잘못된 부분을 감추는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오히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세월호와 관련된 또 유병헌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갖다 야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떠도는 그런 풍문에 대해서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제대로 좀 밝혀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그러한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저께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발 우리 국회와 정부를 믿어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어저께 정말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의한 그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가장 핵심 원인은 아무래도 유가족들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점에서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이 유가족들과 얼마나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시켰느냐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 동안에 유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요. 또 그들을 위로했는데 실례지만 김 대표께서는 팽목항에 가보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 제대로 만나서 설득을 한 게 그제하고 어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다도 적극적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 부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끝난 그 다음 날부터 730 재보궐선거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제가 당사 제 집무실까지 가보지 못할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당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은 부단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만나도록 하고 어저께 그저께 만났고 또 오늘도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야측에 이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이 이 오늘날과 같은 이 교착 상태의 화군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전당대 끝난 직후에 김한길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뭐 그런 것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좋다 만나자 하고 저는 뭐 경계심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전제를 하기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약 2달 동안 뛰어다니다 보니까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전제하에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만난 자리에서 형사법 체계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도저히 우리 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왜 야당과 유가족이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전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날 그것도 협상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테이블에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양당의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 어제 종료됐습니다마는 그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건수는 0일뿐 아니라 본회의조차도 소집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국정이 표류하고 있고 그 원인이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다 이렇게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새정치연합이나 야당 쪽 탓으로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국정 표류의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 그리고 여당을 이끄는 당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께서는 평소 정치 철학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늘 말씀하셨는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현재 교착정국 국정 표류 사태를 타개해 나갈 방안이나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양비론적인 보도보다는 시시비기를 가려주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선진화법 이후에 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으면은. 그래서 현재의 국정 표류 물론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는 풀어나가는 것이고 풀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선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크게 양보하고 이 일을 풀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법 체계를 갖다 흔드는 그러한 양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월호
문제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과 국민들의 분노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와 다른 정말 민생 경제에 살리기 위한 법안 문제 이것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러한 점을 정말 참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가지고 언제 헤어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분리해서 국회를 빨리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연관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 임광기 위원께서 해주십시오. 네, 방탄 국회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 59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모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야 모두 특히 김 대표께서도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방탄 국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은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이런 방탄국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들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이 지금 비회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방 속보가 떴는데 검찰이 내일 중으로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4명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도 해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라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당 두 분의 의원이 마치 검찰의 조사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되는 보도를 보고 제가 두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초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 분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함을 또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서 두 분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갖다 하라.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두 분은 검찰 조사의 소환에 응해서 충분히 조사를 갖다 하고 이미 그 전에 검찰 소환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제 본인의 선택들인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방탄국회하고 같이 얘기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인데요. 물론 체포동의안을 얘기할 때 지나친 검찰권의 문제도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의 문제로 국민들은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국회에 처음으로 접수가 되고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이런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그 체포동의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좀 처리하실 입장이신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 법원에 가서 구속 심사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때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출두해가지고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는 그 행위만을 위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 이 시점에서 제가 검찰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회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갖다가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해당 당사자는 국회의 회의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도 불응했었고 자꾸
이걸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검찰에서도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이렇게 변할 테니까 검찰, 법원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갖다 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다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많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장, 주영종 부장 수고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이 방탄국회를 야기시킨 원인이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 김 대표께서는 그동안 책을 안 쓰셔서 다행히 출판 기념회 안 하셨죠. 근데 동료 의원들 출판 기념회는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 대표께서 피부로 느끼신 출판 기념회 문제점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책을 2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 기념회 그리고 탈세입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선출직 의원이나 또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 기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 이 출판 기념의 문화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빨리 법 조치를 갖다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갖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준칙을 만들었을 때는 뭐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또 모금액을 선관위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대표께서는 아예 출판 기념회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약속? 출판 기념의 준칙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너무 약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김 대표께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선진화법 개정이 어렵다, 절대 바꾸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갑니다만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너무 무기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18대 마지막 국회에 당으로부터 공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백의 종군을 갖다가 선언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갖다 다녔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지 못했던 동료 의원들이 모두 의총회에 참석했습니다만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발언을 갖다 하면서 세상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식물 국회가 아니라 식물 행정부, 식물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악법이다. 그리고 19대부터 적용되는 것을 왜 18대에서 이거 갖다 논의하느냐 하고 반대 토론을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다는 것은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안에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선진화법이 존재한다면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의회 내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길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여당이 주요 입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대화 설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라진 정부 장관이라든지 특임 장관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진 자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노력보다 먼저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저는 어느 부처 어느 장관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장관의 활동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신 여당의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 장관 이름을 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장관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부장께서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한국 정치사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아주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김영삼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 역성으로 볼 때 정치적 스승과 제자, 주군과 가신 그룹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은 스승과 제자는 맞는데 죽음과 가시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대표님의 관계는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정치적 동업자,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동지적 관계입니다. 정치는 우리 민주주의 정치인데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동지적 관계입니다. 여기도 우리 많은 의원들이 와 계십니다만 초선이나 재선은 다 계십니다만 저와 동지적 관계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당은 민주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가 과잉이나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 특히 지도급에 있는 정치인들의 사고는 아직 비민주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갖다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동지적 관계라고 한다면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주례회동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런 표현 자체가 사라졌고요. 전임 황우여 대표 시절에는 원래 회동이라는 말이 잠깐 등장했는데 그것도 지난해 4월, 5월 딱 두 차례 원래 회동이 공개되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난 뒤에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하셨는데요. 어떻게 청와대 정례회동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지요? 국정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는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주대 회동까지 돼야 될지 원래 회동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례 회동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전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그런 엄두를 제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잘 하고 있고 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과 필요한 만큼 소통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청와대 회동 하신 적 있잖아요. 대표 취임하고 그 다음 날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휴대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는데 휴대폰 번호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 휴대폰 번호는 갖고 계신지요? 그거는 극비상황인데 국가보안상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지요. 이게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보좌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 거죠. 김 대표께서는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성군 문화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하자 이렇게 옹호하는 분위기를 좀 만드셨고 또 윤일병 사만 사건 때도 육군 참모총장 사퇴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혹시 이 대권을 위해서 청와대 끌어안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한간에서는 뭐 약점이 잡힌 거 아니야 청와대 뭐 이런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장은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표현입니다. 표현. 어떤 분은 과감한 진언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할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은 뭐 저를 아는 기자들은 과거부터 저는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는 제 입장이 원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성근 전 후보에 대한 부분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해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뭐 어쨌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참 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자제분 군에 다 다녀오고 해서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또 국방위원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의 폭행 구타 행위는 거의 근절됐습니다. 그런데 윤일병 사고 이것은 정말 참 특별한 그런 사각지대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 제일 쫄병을 그 모든 그 내후반에 있는 상관들이 한 사람을 놓고 한 달 동안 폭행했습니다. 맞고 기절하면은 링겔을 맞춰서 깨어나게 하고 또 두드려 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저도 비분강요했던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일어난 일이 육참 총장의 책임을 지면 다 진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사에 관해서는 제기를 잘 안 한다.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을 존중한다. 저는 맞는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가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인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인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수석실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풀어나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혜영 차장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제 차기 대선 문제인데요. 워낙에 제가 이 질문하기 전에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고 껄끄러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2013년 그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관련한 비화를 직접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김 대표에게 2012년 대선 출마를 여러 번 권유했다는 말씀을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관련 비화가 소개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김영삼 대통령이 그 김무성 대표의 출마를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그때마다 김무성 대표가 그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왜 자격이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화 투쟁에 입문하면서 김영삼 당시 지도자를 모셨고 두 번의 대선에 핵심 멤버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당선되리라고 예상했던 이회창 총재 비서실장으로 또 대선에 또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표를 도우면서 본선보다 더 치열했던 예선전을 포함해서 또 두 번의 대선전에 핵심 멤버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놓고 볼 때에 저는 여러 가지 성격상
또 여러 가지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저와 관련해서 대선 관련 질문 좀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730 재보선 이후에 강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뭐 1위에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여러 차례 킹메이커를 해서 김무성 그러면 킹메이커지 킹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갸웃거리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잘 보신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혔다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쭙더라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영중 부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검증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김 대표가 임명한 이준석 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 내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해서 현역 의원들에게도 엄중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산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 초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하셨는데 예금 100억, 토지 24억, 건물 23억, 그리고 뭐 일부 채무 빼가지고 총 137억을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3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셨을 때 17억 5천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재산이 늘었는데 그 비법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 예금 100억, 건물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예금 100억입니다. 예금. 아까 또 건물이라고 뭐 건물은 23억. 건물은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아파트랑 사무실. 그냥 보통 건물하면 상업용 건물 말씀하는 전 집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 2채랑 뭐 사무실 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최초에 재산 신고했을 때 17억 5천에서 왜 지금 100억이 넘는 재산이 됐느냐? 제가 과거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아버지께서 또 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비상장 주식이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근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고할 때는 액면가대로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 때는 제 가치를 받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산.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정부직에도 계셨고 청와대도 그리고 또 계셨고.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제 또 처재산입니다. 그 우리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한 재산이 그 당시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팔다 보니까 현실화된 그런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도 계셨고 정부직에도 계셨고 또 이제 국회 중진이신데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물려받은 거 말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사업할 때 주식 투자도 좀 했었죠. 했었는데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병역 관련 문제인데요. 전당대 때 잠시 등장하기도 했었죠. 김 대표께서는 1971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75년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년 4월부터 75년 6월까지 군복무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학 학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병역을 마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잘못된 일입니다. 당시 저희들 대학 졸업 시즌에는 어디 기업체 인턴이나 취직이 되면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만 치면은 졸업이 하여튼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도 몰랐던 지병이 나타나서 현역병 입영을 못하고 보충력으로 편입돼 가지고 방위 생활을 갖다 했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동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풍조로는 그 취직이 되면은 학교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활용을 했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그 당시는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관행이 일이었다. 예, 잘못된 일.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묻기는 좀 그렇고요. 요새 이제 인사청문회 무서워서 장관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만일 김 대표께서 이 청문회 대상이 됐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볼 때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자신 청년 시절에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또 그 당시 통용되던 그러한 현재의 잣대로 재면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건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이 다 그 내포된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좀 심각하고 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직권으로 좀 이 열기를 좀 식히는 질문을 좀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저도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최근 신문을 보니까 별명이 무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대. 그 무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생각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무대뽀다고도 하고 그 양산박에 들어갔던 무송의 형님 이름이라고도 하고 뭐 무성 대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초 분위기가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여러 가지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라는 별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 하면 이니셜 뭐 같은 경우 YS, DJ를 비롯해서 이니셜 영어 이니셜 쓰는 걸 굉장히 좀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말로 무대하니까 상당히 좀 정겹게 들리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김에 꼭 하나 또 후배 기자들이 꼭 질문을 해달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왜 후배 기자들한테 꼭 반말을 씁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 나오면 제가 이거 안 나와야 되는데 별명은 남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뭐 어릴 때부터 대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권 들어와서도 특히 기자들이 저에게 무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이 부분에 크게 거부감 없는데 마초적인 인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말은 그 제가 큰 결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도 말이 주로 반말입니다. 또 제가 포항에서 청년 시절 5년 동안 철강회사 굉장히 거칩니다. 한 800명 정도 종업이 되는데 거의 공장장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이거 말이 그냥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기자들 저는 뭐 우리 이용식 기자 잘 아십니다만 처음에 초년 기자 시절부터 우리 출입 기자로서 오랜 인연 또 지금 한 30년 됐죠. 이랬는데 기자들과 생활을 거의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생각, 친구 같은 생각, 또 뭐 친동생 같은 그런 생각에 경계심 없이 한 말이 반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듣기 싫다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말을 주고받는 정도에 가까운 사이가 돼야 또 특종 기사도 나가게 됩니다.
성경 부장이 하나 간단한 질문하고 다음 이 임관기 위원이 하도록 관련된 하시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마초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대표께서는 워낙 신체가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허리를 안 숙이고 다소 뻣뻣한 자세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건방지다는 얘기를 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초 분위기를 더 해가고 있는데 혹시 그게 컨셉인지요, 이미지에 대한 그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키가 크다 어릴 때부터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은 책걸상 저한테 맞는 게 없어가지고 항상 앉으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습니다. 앉고 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은 버스 천장이 낮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천장에 대입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막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화 투쟁하면서 그 새파랗게 젊은 전투 경찰로부터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주로 닭장차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어떤 때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리에 요대를 차고 한 10년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다. 항상 자세를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뒤로 기댈 수도 없고 차 타고 이 굴곡진데 갈 때 차가 덜컹댈 때마다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차 타서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잡고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뻣뻣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관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 대표께서는 평소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히셨죠. 이와 관련해서 개헌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개헌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고 특히 그 시기는 언제쯤이 가장 적절하겠다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를 갖다 했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습니다. 나온 결론은 5년 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나오는 부분은 4년 재임 정부 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논의는 되어야 되는데 집권 초기에 개헌 논의하게 되면 이게 뭐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집권 초기 할 일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집권 초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래서 좀 미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18대, 17대 준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제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뭐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국정 전반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차기 대권 주자들의 강력한 이제 후보군이 형성이 될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전부 안 됐었거든요. 그럼 초기라서 안 되고 중반에는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럼 후반에는 또 안 되고 그럼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개헌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번 730 재보선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의 그 호남 지역 당선을 두고 26년 만에야 호남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병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 지금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된 내용만 해도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결선투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여러 가지 방안들은 논의만 되고 있는데 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1의 만국병이 동서간의 지역 감정이라고 그동안 쭉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아쉬운 점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화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정기적으로 민취업의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일이지만은 서로 집권을 먼저 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악용해가지고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지역 감정의 골을 깊게 파놓은 또 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풀기 위한 정말 참 많은 노력을 마음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만국병인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 중대 선거구, 석패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방책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성경 부장께서 선거 공천권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그랬고 평소 정치하시면서 본인이 공천의 가장 큰 피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되시고 난 이후에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전략 공천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께서 임명한 이군현 사무총장, 지금 플로에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군현 사무총장께서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전략 공천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현실론을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대표님과 이 총장의 말씀이 방점이 달리 가 있는데요. 결국 전략 공천 없다라는 말이 선거가 임박해지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당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권의 권자를 없애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된 것입니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당 대표가 된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만악의 근원이 바로 이 잘못된 공천권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소수 권력자들이 자기끼리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비민주적 사고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정당 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소수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분 50%를 서로 주고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논의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걱정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 대원칙에는 찬성합니다. 아마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제도가 그렇듯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이 총선 후보자를 낸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식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상원은 이 교체율이 10% 이내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치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뭐 옳은 얘기인데 거꾸로 계속 현역 의원들만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국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지역의 현역 의원과 또 출마하려 하는 예비 후보자의 판단은 중앙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상향식 공천을 갖다 하게 되면은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신인들 갖다 왜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연고 있는 원하는 지역에 가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왜 권력자한테 기생해가지고 그 권력의 힘으로 공천 받으려고 하는 정치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권력자에 기생한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은 훌종을 하고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큰절을 갖다 하고 모든 뭐 민원 다 해결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갖다 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갖다 바쳐가지고 공천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잘못이 없는데 왜 바꿔야 됩니까? 그동안 50% 이상씩 물갈이 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발전했습니까? 이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됩니다. 그건 제가 뭐 예정이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금 면에서 후원회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공정하게 싸우라. 이건 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인들이 지금 지방 자치 제도도 있고 한데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지방 의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좀 많이 배워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의회 수준도 또 높여야 됩니다. 아주 김 대표님 솔직하고 이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으면서 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김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임강규 의원께서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당 대표 되시고 나서 당 인사하실 때 탕평 인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측근들에게 이선으로 물러나 있어라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사무총장, 부총장, 전략본부장, 비서실장 등등 핵심 포스트에 전당대회 때 열심히 도왔던 분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는데 김무성도 별 수 없구나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탕평 인사를 했습니다. 탕평 인사는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그리고 중간 당직자 중에 반이 저를 하지 않은 또 저의 경쟁자를 열심히 지지했던 분들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분석해 보면 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은 뭐 앉아 있습니다. 예, 그 여당 대표로서 전국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좀 현재 여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여당인 새누리당하고요, 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하고 가장 못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 너무나 실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뭐 잘한다고 지적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모든 면에서 국민들 기대 수준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길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는 맺힌 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고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부동산 사고 팔 때 거래할 때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계약이 성립되듯이 정치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당이 야당보다 양보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조직이든지 강경파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주장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여당은 양보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을 양보해달라면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정치를 복원되기를 정말 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랑 이 새누리당이 이 지도 체제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정책위 의장을 대표가 지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용 정책위 의장 와 계시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가 돼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당보다 이 새누리당이 이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권한이 조금 더 자율성이 더 큰 게 사실인데 지금 이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이완구 원내대표 두 분의 하모니가 과연 제대로 앞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이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과정에서도 좀 이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칙 제도를 만들면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지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당들이 이러한 걸 너무 자주 바꿔온 데서 참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주당도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이 했다가 이제 바꾼 거죠. 바꿨는데 저는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은 투톱 체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상수 당 대표가 저에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완구 원내 대표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하고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도 당 대표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소신껏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그 협상 과정에서 이완구 대표에게 모든 것을 다 협상권을 일임을 하고 그러나 의견은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보고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협조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그런지 또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다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지를 작성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곧 전해주시기 바라고 토론자들도 혹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정책 쪽으로 3개 정도 남았는데 토론자들께서도 혹시 보충 질문하거나 더 추가하실 질문 있으면 한두 개씩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김 대표는 김영삼 키저입니다. 김영삼 키저 요새 말로 김영삼 키저신데 그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얻은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정치적 교훈이 있다면 그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또 왜 그걸 교훈으로 꼽으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말미에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지금 입원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뵌 적이 있는지 근황이 어떠신지 뭐 그런 부분들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매사에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구김살이 없는 분입니다. 대도무문 자기의 정치 철학 그대로 매사를 갖다가
당당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 제가 존경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연성이 좋으신 분입니다.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식 기자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과거에 정치적 중진들이 상도동 그 김영삼 대통령 방 입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시 정말 참 새파란 젊은 비서 이성은, 김영춘 등이 올라가서 총재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거의 금방금방 바뀌는 것을 아마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유연하다 이런 점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고 내가 옳은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애국심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너무나 큰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저평가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모셨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를 갖다가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전당대회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좀 미루다가 일주일 정도 이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께 큰 절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각하 모신 지 30년 만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저는 정말 마음속에 큰 감회를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몸이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잘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케어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대표께서는 전당대회 출마하시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내셨던 공약이 새누리당을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 이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 네. 근데 대표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수 혁신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 대표께서는 그냥 혁신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지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 텐데요. 지난 재보선 선거운동 때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반바지, 빨간색 티셔츠, 카우보이 모자를 입고 등에다가 혁신 장렬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곤 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새누리당이 내세운 보수 혁신이라는 게 뭔가 개혁하고 혁신해 나갈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성, 이벤트성 보수를 혹시 개혁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보수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수를 뭐 사전적 의미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적 이미지가 소통 부재와 독주, 부패 정당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고 기득권 계층을 위한 정당, 또 부자 정당, 뭐 또 영남 편향 정당, 노인 정당 뭐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 창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또 제가 해야 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재집권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보수는 능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패하고 또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를 갖다 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탈피하느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큰 것을 기다려야겠는 시간이 없고 작은 실천을 갖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작은 변화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때 보궐선거 때 우리 젊은 의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보수 혁신 장렬이다 이런 거 갖다가 등에 붙이고 나올 때 야 정말 참 용기가 대단하다. 나보고 저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저한테도 그걸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못하겠다고 버텼는데 이렇게 좀 사고를 가볍게 전환시키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모자도 썼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에 저희들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가슴 아픈 동료 의원의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같으면은 동료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검찰 소환을 갖다 미룰 수 있는데 협조를 갖다 하고 했는데 제가 만나서 빨리 소환에 응하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런 것도 변하고 또 어떠한 앞으로 방탄국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쓰는 여러 가지 예산 앞으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에 의해서 조성된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고비용 정치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해서 모든 식사 모임 약속을 대전식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뭐 바깥에 공개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리 당의 제일 큰 어르신들인 상인 고문들 34분을 모시고 오찬 이 회의를 갖다 했는데 그동안 63 백리양에서 했습니다. 1인당 약 2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 있는 대방골이라는 대중 식당에서 모시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또 칭찬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 우리 당의 모임은 저 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고급 호텔, 고급 식당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명에 오물이 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들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수 혁신을 추진할 상설 기구 같은 걸 당에 만들고 만들 생각입니다. 언제쯤 인선이라든지 할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뭐 제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한 달 중 보름은 그 보궐선거에 올인하느라고 지금 일을 제가 못했고 아직까지 제가 당사에 지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 합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혁신이 구성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보수 혁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정당의 흐름은 이 좌우 이념적 대결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중도층을 견인하고 또 실용적 노선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권 창출, 정권 재창출 말씀하셨는데 자꾸 보수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오히려 정권 재창출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은 이제 정체성이 보수 정당입니다. 우파 정당인데 중도가 있는데 여기는 극우가 있으면 현재 넓은 스펙트럼이 극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넓은 스펙트럼 우리 당 정체성을 이 중도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러다면 극우 쪽에서 많은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각오하고라도 우리 당의 넓은 스펙트럼의 왼쪽을 중도에 붙이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수혁신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보수혁신에 포함된다면 그 인적 쇄신의 범위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적 쇄신은 인위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선출직 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 혁신 문제는 굉장히 제가 오늘 사회다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 그래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인 대로 그동안 집권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혁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관심이 갖는 부분은 보수 혁신이 과연 당 이념, 당 노선의 변화인가? 구태 말하면 조금 전에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당 이념의 중도화 또는 좌클릭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의 변화를 넘어서 당 노선 이념까지 바꿀 생각이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념 바꿀 생각 없습니다. 이념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경직성에서 다 유연성이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차장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증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한 강연에서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전 국회에서도 정치권은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증세 문제를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증세 문제는 그 대표께서 지향하고 있는 보수주의 가치와 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20몇 년간 공직 생활을 해보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국가 재정 건전성을 여하히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 욕구를 얼만큼 충족시킬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 그동안 35% 정도로 세계 최고로 좋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새로운 계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약 60에서 65% 정도까지 상향되게 됩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이 약 75% 정도에서부터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MF 지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복지 욕구는 뭐 폭발을 갖다 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은 유지를 갖다 해야 되고 또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게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서 당선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포퓰리즘의 표는 또 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부유세 발언했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자 감세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이것은 부자 감세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소득세를 낮추는데 부자들은 최상류층은 그 낮추는 기간을 좀 늦췄는데 이 부분을 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결국은 고소득층은 그때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부자 감세로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요세의 일종이 아니냐라는 제가 발언을 갖다 한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약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약 20%인데 이 복지국은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이 23점 몇 프로, 프랑스가 27점 몇 프로, 영국이 29%, 뭐 이런 식으로 복지가 좋은 국들은 조세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증세를 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되고 보편적 복지로 가서는 되지 않고 일본이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약 240%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 계산상으로 보면 일본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계 저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국채 발행의 96%를 갖다가 국민들이 다 사주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세 부담률이 17.3%밖에 되지 않는데 소비세 5%를 10%로 올리겠다고 했던 총리들은 8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다 그만두게 되었고 아베 총리도 결국은 소비세를 10% 올리는 목표로 이제 8% 올리는 걸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소비는 지금 마이너스 6%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베노믹스가 고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돈을 풀어서 경기 살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정책에 통전의 앞뒷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또 심각해질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무슨 정책이든지 이제 부작용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이 그런 걸 걱정해서 이 정책을 걱정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3.8%에서 9% 정도 되는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은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이 들어온 이후에 4년 연속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이게 처음입니다. IMF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고 그래서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 실질 성장률 이게 디플레이션 갭인데 이게 4년간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위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씨가 꺼져 버리면은 뭐 아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재정 확대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재정 확대만 되어서는 안 되고 한은의 금리 인하 뭐 이건 한은 독립적인 업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은에서 협조를 갖다 해줘서 금리 인하도 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국회에서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는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산업의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야만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육성책이라든지 규제를 갖다 완화하는 이 법을 갖다 국회에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이걸 갖다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갖다 분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증세 관련돼서 추가 질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시면서 과연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세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세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그 성장의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감세가 옳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감세 정책을 내놓고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의 국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복지 욕구를 갖다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 이해를 갖다 시키는 것은 어렵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조세 부담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질문 중에는 외교 안보 정책 분야를 빼고는 되게 소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곧 이번 외교 안보 분야 끝나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종 부장님 부탁합니다. 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경제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은 국회에서 통일경제교실 간사도 맡으시고 이 통일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신성장 동력인 통일에는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집권 여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뭐 통일세라든지 이런 걸 만들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그 잘 살던 서독이 89년도에 도덕 고양이처럼 다가왔다는 동독 베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89년 통일된 이후에 20년 동안 통일 비용이 무려 3천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 수치는 좀 다른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독일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콜 수상이 퇴임을 하고 3인당의 슈레더 정권이 들어서서 98년도 들어섰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 하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해서 2003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젠다 2010이라는 국민 대타협 운동을 성공시키고 또 유로마니를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유럽 최강자의 입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독 국민 대 동독 국민의 인구 비율은 4대 1입니다. 또 89년 당시에 동독 국민의 GNP가 서독의 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우리 2대 북한 1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NP는 뭐 정확한 수치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의 약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잘 살던 서독 국민 4명이 동독 국민 하나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했는데 서독보다 훨씬 못한 우리가 동독보다 훨씬 못한 북한을 갖다가 우리 국민 2명이 북한을 갖다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세를 국민 여러분 통일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 갖다 하지 않고 쓱 내밀었다가 반대있다고 쓱 집어넣는 게 바로 통일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워낙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준비를 갖다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대북 정책 현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김 대표께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참가, 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이사 조치의 해제에 대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인 오이사 조치 해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김 대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이사 조치 제가 해제라고 표현한 건 없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8.1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뭐 그 입장을 적극 찬성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에서 약 350명 정도의 선수단과 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봤던 그 응원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째째하게 놀았기 때문에 협상 결렬된 겁니다. 그 협상장에서 국제 관례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은 아시아의 빈국들이 아시안 게임 참석하기 위해서 OCA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원을 갖다 해주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통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이 전부 다 해봐야 3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걸 해줘서 다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플로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플로 질문 중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집권당 대표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외신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외신들이 준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영국 ITN 방송 기자분이 한 줄 질문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혹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가동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고, 유사한 질문으로서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걸 지원하실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집권당 대표로서 북한과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관계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공감하고 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방침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정부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된 전략과 통일된 방침을 가지고 대북 접촉을 해야지 나도 접촉하겠다, 나도 접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혼선만 생길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남북 대화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의아 의장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단 정부의 통일된 노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당 차원에도 그동안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교류와 별개로 지금 아마 이 질문 내용은 집권당으로서 북한과 별도의 당 차원에서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요즘 그 산케이 신문 보도를 둘러싸고 지금 검찰이 서울 특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언론과 법치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뭐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산케이 신문 기자분이 직접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인터넷 뉴스가 문제가 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신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의 강경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잘못된 걸 인정한다면 벌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통령에게 그러한 수준 낮은 비하를 갖다 하는 것을 권위 있는 신문이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문제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당 입장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좀 더 진취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마치 정치적인 치킨 게임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좀 더 방금 말한 통큰 양보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이 국회 상설특검을 야당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든 법이 상설특검법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전향적 입장에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본인이 이걸 첫 번 적용부터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구정궁궐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로 따른 국정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청와대가 좀 더 백악관식으로 좀 더 소통이 잘 되도록 열리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2년여 정도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에 청와대 이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2개를 통과해 가지고 본관에 도착하고 거기에 어김없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2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그 큰 방에서 대통령한테 걸어가 가지고 보고를 갖다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권위주의 분위기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저것은 빨리 청와대 집무실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 선진화법 얘기가 초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새누리당 차원에서 제출할 계획이 없으신지, 또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아예 아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저는 이 중에는 헌법 개헌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버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화법 헌법소원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답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단 고민거리고요. 불체포 특권은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특권은 저는 여기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압박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 플로어 질문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토론자 네 분께서 마지막 질문이 계시면 하나 정도씩 더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 김무성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 정권이 10년 집권 후에 또 보수 정권 10년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한국형 권불 10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질문의 이면에는 다음 정권 재창출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일반적 시각이고 맞는 시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복지 욕구는 폭발하고 있고 경제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우파 정권이 다시 더 유지가 되어야만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복지 예산을 갖다 확보할 수 있고 해서 반드시 다음 선거 때 우리가 또 재집권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은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보수혁신이라는 타이틀로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성공하면은 우리가 재집권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가 재집권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 네 분께서 자, 성경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대표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다가 새누리당을 보수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렇게 글을 쓰셨고요. 18대 국회 때부터 대표께서는 우파 정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대체로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정치 평론가라든지 언론에서 하나의 분석적 용어로 쓰는 게 관례인데 실제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그걸 스스로 당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을 규정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굳이 스스로 우파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로써 당이나 정권의 지향성을 이념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당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게 정당입니다. 정체성은 곧 이념 아닙니까? 근데 좌우의 이념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구분입니다. 정체성은 좌우입니다. 근데 좌파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색깔론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또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럼 좌파를 뭐라고 표현하고 우파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인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데 제가 답을 대표께서 선대본부장으로 하셨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100% 대한민국이란 말과 우파 정권 재창출은 한편으로 어떻게 상충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 대한민국은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이념과 정체성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격차가 각 분야별 격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좌우의 이념 문제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윤광기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한때는 누가 뭐래도 친박 좌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친박, 반박, 탈박, 비박, 먼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박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어떤 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친박, 뭐 원조, 뭐 탈박, 박박이 다 언론서 만든 용어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친박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뭐 저 나름대로 공을 세웠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장 써붙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저를 비주류의 자장이라고 규정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친박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만 다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되고 그래야만 그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당 예산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예산을 공개하실 텐데 과거에 뭐 다는 아니래도 과거에 뭐 지난 뭐 1년간, 2년간, 수년간 예산을 혹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쭈면 이 정치인으로서 이 본인의 장단점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남은 모르겠고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장단점은 글쎄 제 스스로 저를 갖다 평가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 누구와 대화할 수 있고 어떠한 편견을 가지 않으려 하는 노력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복선이 없습니다. 저는 직선적입니다. 복선이 깔리면 복잡해지고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혜영 차장 질문해 예, 주시죠. 저는 그 마지막으로 첫 질문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귀국하는 전세기 안에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그 여러 경제 활성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앞서는 혹은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은 최대 민생 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시에 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모여서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김무성 대표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셔서 정치권이 그 재협상안 내용을 설득을 하시든지, 혹은 지금 유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 여당 추천 몫의 특검 추천위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해온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또 민주당 새정년 쪽에서 오늘 유가족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만나기, 아직까지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중간에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저께 저희들 의총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 비판이 많았고, 이렇게 굴종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인사를 야당과 세월호 가족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또 더 양보하라는 것은 이 뜻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대목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수용 안 한다면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한번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긴 시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간략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국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것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께서 먹고 사시는데 큰 걱정 없이 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미래에 대한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정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빨리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우리를 걱정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혁신 참 막연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일, 작은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혁신을 갖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남짓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여러 번 참가해 봤습니다만은 되게 시간이 모자라는데 오늘 김 대표께서 워낙 시원시원하고 거의 OX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혹시 동의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한국 언론이 김무성 대표님의 정치 철학을 비롯해서 또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훈